이번 강의에서는 유치권이 성립했을 때 그 유치권자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으로 유치권 행사에서의 구체적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유치권이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유치권이 소멸하는가,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른 별도의 강좌에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 즉 어떻게 하면 유치권, 어떤 요소가 갖추어지면 유치권이 성립하는가를 강의했죠. 그리고 그 유치권자는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유치권이 발생했을 때 그 유치권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즉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유치권의 본질적 효력이 바로 유치효입니다. 유치효. 이 유치효란 말은 말 그대로요, 반환에 대해, 반환 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이라 그랬죠. 이게 반환에 대한 반환 거절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소유자나 특별한 누군가가 당의 유치권자가 행사하고 있는 유치권의 대상 목적물을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유치권자에 대해서 그 물건 내 거니까 반환해라 라든지, 내가 빌렸으니까 내가 사용해야 되니까 돌려달라, 반환해라, 이렇게 청구했을 때 유치권자는 자기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는 계속 그 반환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의 채권이 채무자로부터 변제될 때까지는 이 목적물을 나는 반환해 줄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권능이 이 유치권의 본질적 내용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걸 바로 유치권의 유치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만 이 유치효, 즉 반환 거부할 수 있는 이 권능은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즉 안 된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부동산에 있어서 말입니다. 만약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됐을 때, 자, 여기선 등기부상에 당의 법원에서 말입니다. 당의 이 부동산은 경매를 개시한다라는 이 결정이 발생했고 났고, 그 결정이 등기부상에, 부동산 등기부상에 기입 등기 형식으로 이렇게 등기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통 우리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또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당의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해요. 압류 효력이라는 것은 당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처분 금지 효력, 다른 사람한테 판다든가 증여한다든가 또는 기부를 한다든가 또는 담보권을 설정해서 돈을 뺏는다든가 이런 행위를 못하게 하는 효력이 바로 압류 효력이란 거예요. 이 효력이, 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효력이 생겨요. 자, 만약에 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되어 난 이후에 만약에 유치권이 발생했다. 자,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당의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유치권자는요, 이 경매 개시 결정의 기기에 기초해서 경매가 시작되어서 경매가 진행되었어요. 진행돼서 드디어 최고가로 그 당의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입찰한 사람에게 경매 허가 결정이 나고, 그 경매 허가 결정을 받은 경락인이 당에 자기가 제시했던 그 금액을 대금 완납하게 되면, 대금 완납하겠죠? 그럼 이때는 매수인 있죠? 매수인 진행해서 우리는 경락인이라고 보통 하죠. 이 매수인인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했다.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 이 사람이 소유권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 유치권은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 대금 완납한 이 매수인이 자기 소유물이니까 소유권을 자기가 취득했으니까 소유권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겠죠. 이렇게 반환해 주라라고 청구할 거예요. 누구한테? 당의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동산 점유하고 있는 이 유치권자한테요. 그렇게 되면 이 유치권자는 이
경락인에 대해서는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대항을 하지 못합니다. 나 유치권자니까 이 목적물 당신한테 넘겨줄 수 없어 라는 이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치권자는 유치효를 주장할 수 없어요. 이 사람. 이게 우리 대법원의 중요한 판례니까 이 부분은 꼭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예외적으로 유치효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면 유치권자는 당의 유치 목적물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경매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 보통 이것을 우리는 환가를 위한 경매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만 경매권은 인정되지만 경락 대금에 대해서 그죠? 경매 대금에 대해서 법률상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는 효력. 이것은 이 유치권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법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권자는 당의 목적물을 경매권에서 경매되었을 때 우선 변제를 못 받으니까요. 당연히 우선 변제 받는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치권자는 자기 채권에 대해서 법원에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일반 채권과 동등한 순위로 배당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배당 받으려고 그러면 별도의 자기 채권을 판결을 받아서 일반 채권과 똑같이 변제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상 우선 변제권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말, 요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경매는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없다. 다만 경매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의 물건의 소유자나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 목적물이 다른 사람한테로 넘어가 버리니까 소유권이, 그래서 심리적으로 변제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경매권 같은 이 권리를 보장받음으로 인하여 유치권자는 사실상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그런 사실적 효력을 누릴 수는 있겠죠. 그런 면에서 법적으로는 이렇게 보장되어 있지 않는 제도지만 이 경매권이 허용된다는 면에서는 유치권자가 자기 채권을 사실상으로 먼저 변제받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 보통 사실상 우선 변제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이 변제 충당을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한테 인정돼요. 이걸 보통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고 그래요. 간이 변제 충당권. 정당한 이유가 있는 유치권자는 법원에 당의 목적물로부터 자기가 그냥 소유권 취득하겠다. 유치 목적물을 소유권을 내가 취득하겠다. 대신에 내 채권만큼은 공제하고 당의 물건의 환가 대금을 이렇게 바꾸었을 때 아마 이 가치가 얼마다라고 되면 그 정산된 금액만 소유자한테, 즉 채무자한테 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당의 목적물을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유치권자가 유치 목적물의 소유권을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는 이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당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유치권자가 자기 채권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으겠으니까 반드시 그것은 법원에다 청구해야 됩니다. 법원에다가. 그러면 법원에서는 당연히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받게 되겠죠. 평가를 받은 다음에 당의 목적물의 가액에서 유치권자의 자기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잉여 부분은 어떻게 해요? 채무자한테 돌려줘야겠죠. 돌려주고 소유권 가져간다. 이래 되겠죠. 이때 간이 변제 충당권을 법원에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변제해라. 변제 안 하면 나는 법원에다가 간이 변제 충당권을 행사해서 당의 이 유치 목적물 소유권을 내가 취득하겠다. 그리고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잉여 부분을 법원이 확인해 주면 그만큼 내가 돌려주고 돈으로 주고 나 이 물건의 소유권 내가 가져갈 거다. 이런 내용을 사전에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는 유치권 내용에 있는 효력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물에서 나오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걸 보통 과실수취권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 과실수취권을 통해서 뭘 하는 거 하냐면 자기 채권을 변제받는 거예요. 이걸 보통 변제충당이라고 그러죠. 자기 채권에다가 충당을 받습니다. 이렇게. 보통 그 충당하는 순서는 자기 채권이 연체되어 있으면 이자가 발생하겠죠.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그래도 이 과실이 남아있으면 그때는 원본에다가 자기 채권 원본에다가 충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자에 충당하고 그래도 나오면 원본에 충당한다. 이런 순서로 변제 충당을 하는 내용으로서 과실수취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자기 채권에 변제하는 것이니까 금전일 때, 과실이 금전일 때는 바로 충당하면 돼요. 이자에 충당하고 그래도 그 금전이 남아있으면 원본에다 충당해서 자기 채권을 변제받으면 돼요. 이게 사실상 이건 우선 변제받죠. 그렇죠? 이 권리가 인정되는 부분에서는 사실상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는 효과와 같습니다. 이런 게 발생하는 것이죠. 다만 이때 이 과실이라는 이 열매가 뭐 천연과실, 법정과실, 또 준과실까지 다 포함하는 것인데 만약에 과실이 금전이 아니라 물건인 과실 때면 이때는 금전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인 과실은 경매를 통해서 금전으로 바꾸어서 변제충당에 이렇게 실행합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과실수취권이다. 이렇게 해요. 과실수취권. 자, 여기서 과실이란 것은 좀 알아두셔야겠네요. 과실, 열매. 여기는 천연과실, 법정과실, 그리고 준과실까지도 이게 과실이라는 개념 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과실의 종류는 이 세 가지 될 수 있는데 천연과실인 경우는 당해 물건의 용법에 따라 산출되어 나온 물건 자체를 말합니다. 예컨대 이런 예를 들면 되겠죠. 예컨대 양 있죠, 양. 양이 이렇게 먹여주고 키우면 양털이 생기잖아요. 그죠? 몸에. 그럼 양털이 부슬부슬 커지면 그 양털을 이렇게 제거해서 깎아내죠. 그럼 이때 양에서 발취해서 깎아낸 그 양털 있죠. 그 양털이 바로 천연과실이에요. 또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땄다. 그것도 천연과실이에요. 또 암돼지가 새끼를 낳았다. 그 새끼도 법적으로 보면 천연과실의 모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천연과실. 그 다음 법정과실은 어떤 물건의 사용 대가로서 지급받게 된 금전 기타 물건을 법정과실이라고 그래요. 예컨대 금전을 빌려줬을 때 이자 받는다. 그 이자가 바로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이죠. 이자. 또 차임, 월세 받는 거 이런 것도 역시 법정과실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준과실이라는 것은 준과실, 이것은 사용이익입니다. 어떤 목적물 자체를 사용함으로써 누리는 이익 있죠. 그 사용이익 자체를 과실에 준해서 과실처럼 취급하겠다 이런 말에서 준과실이라고 그러죠. 사용이익, 그 사용이익을 준과실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과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실이 금전일 때는 바로 변제 충당에 유치권자가 사실상 우선 변제받는 형태로 자기 충당하면 되고, 만약에 그 과실이 물건일 때는 바로 변제 충당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경매를 통해서 변제 충당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네 번째, 과실 수취권이 유치권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볼까요? 다섯 번째는 유치물 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때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우리 지난번에 다른 강좌에서 유치권자는 사용, 대여, 그리고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었죠. 유치권자 의무 속에 보면 사용 금지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것은 안 돼요. 그러나 여기에 유치권자가 유치권 안에 사용권이라는 권능이 보장된다. 자, 여기에 사용권이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이 두 가지 경우에만 유치권자가 유치 목적물을 자기 그 목적에 따라서 여기 지금 지시하는 요 내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용권이에요. 어떤 거냐면 당의 유치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보존이란 말은 유치물의 가치를 존속시키는 거죠. 그렇죠? 유치물의 가치를 유지 존속시키기 하는 그러한 것을 보존행위라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채무자인 소유자가 승낙하는 경우요. 채무자인 소유자가 승낙을 하네요.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요. 자, 이런 경우는 당연히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범위 안에서만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용권을 행사해서 사용함으로 인하여 만약에 이득이 생겼다. 즉 유치권자한테 이득을 취득했다. 이득이 생겼다. 그렇죠? 그러면 이 이득은요. 부당이득의 성격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됩니다.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렇게 유치권자가 부당이득 반환해야 돼요. 즉 사용권 자체는 유효하고 적법하죠. 요 범위 안에서 보존하기 위해 사용한다든가 소유자인 채무자 승낙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사용권을 권리로 보장해요. 다만 사용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했다라고 하면 그 이득은 부당이득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당해 채무자, 소유자한테 반환해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유치물 사용권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라는 것도 조심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비용 상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 하면 이게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물을 즉 타인의 소유물을 유치권의 대상으로 점유하여 자기가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목적물이 예컨대 생물이 없는 경우에는 조심조심히 다루면 되지만 만약 생명이 있는 그러한 물건이라 그러면 이게 계속 살아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우가 어떻게 되겠어요? 비용이 투입될 수 있겠죠. 필요비라든지 유입비라든지 그죠? 이때는 그 드린 만큼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물에 투입한 필요비나 유입비에 대해서는 당해 채무자에 대해서 상환 청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유입비, 필요비 다 들어갑니다. 필요비 상환, 유입비 상환. 이때 우리가 다른 강좌에서 우리가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을 설명할 때 비용에 관한 설명을 했죠. 그 비용의 개념이 그대로 쓰입니다. 필요비와 유입비를 전부 합쳐서 우리는 비용이라 그래요. 필요비는 당의 목적물의 가치를 유지 존속하기 위해서, 즉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고, 유익비는 개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했죠. 즉 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거죠. 그래서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유익비는 증가액이 현존할 때만 가능하죠. 증가된 금액이 유익비 반환해라 할 때 현존한 경우에 이때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 6가지가 유치권의 기본적 내용으로서 민법상으로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권리들입니다. 유치권의 효력으로서요. 즉 유치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능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외 특별법에 보면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보통 우리 옛날에는 파산법이라고 했죠. 그 법에 보면 별제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별제권. 별제권.
이것은 줄여서 파산법이라고 할게요. 파산법상에 나오는 권능인데요. 당의 유치권자가 유치 목적물을 유치 꽉 쥐고 있잖아요. 자기가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채무자가 파산해 버렸어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받았어요. 그러면 그 채무자의 이 재산, 적극 재산은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기 위해서 그 재산이 다 모아놓죠. 그래서 파산 관정이 나와서 그 채무자의 적극 재산을 다 모아서 그것을 정리해서 채권자들한테 변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변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을 소멸시켜 버리잖아, 그죠? 이게 파산제도예요. 자, 이때 이 유치권자가 채무자 소유 물건을 이렇게 유치권 행사를 대상으로서 유치물로 꽉 쥐고 있으면 파산 재단에 바로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별도로 제거해서 계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즉 유치권자가 변제 받을 때까지, 먼저 변제 내용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 유치 목적물을 파산 재단에 집어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별도로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이거는 마지막 7번째 별제권이 인정된다, 유치권자한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근거해서 행사할 수 있는 내용 또는 효력은 이런 크게 보면 7가지 정도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유치권의 소멸 사유, 소멸 원인을 잠깐 보시죠. 유치권이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하게 되는가? 소멸 사유, 소멸 원인. 자, 먼저 첫 번째는 유치권은 담보 물건이니까 기본적으로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면 담보되어진 채권 있죠? 이 채권이 변제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면 이렇게, 그죠? 이 채권이 변제했다 등을 하면 소멸되겠죠. 이렇게 소멸해버리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당연히. 또 만약에 피담보 채권, 돈 받을 채권을 채권자인 유치권자가 유치 목적물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 담보되어지고 있는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돈 받고 팔았다. 이거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죠. 피담보 채권을 양도했다. 채권 양도. 자, 양도할 때 만약에 유치물을 이것을 이전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채권만 양도됐기 때문에 이때는 유치권자의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의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에 채무자가 당의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유치권 소멸을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행사하면 즉시 소멸하죠. 즉시 유치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에 즉시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죠? 이 말은 뭐냐? 이 이름은 이렇게 유치권 소멸 청구권 행사한다 그러지만 이것을 우리가 뭐라 했다고요? 소멸하는, 즉시 소멸하는 현상을 형성시킨다라는 면에서 형성권이라고 했죠. 청구권이 아니라 이거는 형성권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 청구해 줄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어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 말만 일방적으로 하면 바로 소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시 소멸 효과가 발생해요. 그 전제는 뭐죠? 유치권자가 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죠. 그래서 성관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다든가, 또 다른 사람한테 대여한다든가, 또 당의 목적물을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채권자한테, 자기의 채권자한테 담보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전부 다 소멸해버리죠. 이게 위반하는 거죠. 이렇게, 이럴 때, 그죠? 그러면 곧바로 그냥 소멸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유치권자한테 유치권 소멸했다라고 말하면 그때 즉시 소멸한다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이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다. 행사. 권리를 행사해야만 이렇게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죠. 유치권자는요,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 소멸합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여기서 점유가 계속되어야만 유치권이 존속한단 말이에요. 그게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기도 했죠. 점유를 계속해라. 그런데 점유를 상실했다면 그때는 유치권이 이 상실하는 순간 즉시 소멸합니다. 즉시 유치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러겠죠. 다만 이제 이 상실이 누군가가 빼앗아갔다. 이걸 침탈이라 그러죠. 만약 제3자가 유치권자의 유치 목적물을 딱 쥐고 있는데 그것을 강제로 빼앗아갔다. 그러면 이때는 유치권자는 자기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침해했으니까 내 점유하고 있던 물건 돌려주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이 점유 상실했을 때, 그죠? 유치권자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당해 침탈해 간 사람한테 당해 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고, 회수하면 유치권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한 번도 소멸한 적이 없던 걸로 간주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채무자는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보통 이제 우리는 대담보 청구라고 하는데요. 유치권 대신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테니까 유치권자야 그 유치권 소멸시켜주고 그 물건 돌려주라 내한테,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때 이 청구권은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한다고 해서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즉 소멸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반드시 이 청구를 받은 유치권자가 승낙을 해야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승낙이 있을 때, 그때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승낙이 있을 때. 그래서 이 청구권은 여기에 채무자의 유치권 소멸 청구권이라는 유치권자 의무만 했을 때 행사하는 이 청구권과 성격이 달라요. 여기에 있는 이 청구권은 단순한 순수한 청구권입니다. 해줄래라고 부탁하는 거죠. 형성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곧바로 소멸하는 현상을 형성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상대방의 승낙의 의사에 근거해서 유치권이 소멸한다, 이런 성격이 있죠. 이때는 상당한 담보인지 여부는 결국은 유치권자가 다툼이 생기면 법원이 판단하겠죠. 이때는 종합해서 판단해 봅니다. 당의 가치가 충분한지, 유치권의 그 유치 목적물의 그 가치만큼 변제에 충분한 것인지, 채권 변제에 충분한 그러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서 상당한 담보 여부를 판단하고 그 정도에 대해서 유치권자 승낙을 통해서 유치권을 소멸시킨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별도로 우리가 강의했던 유치권 성립 요건과 또 유치권자의 의무, 또 의무 위반했을 때 이렇게 소멸하는 상태, 이런 것들 종합해서 보면 유치권은 우리가 실제 우리 부동산 경매라든지 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전부 검토해 봐야 할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유치권의 내용과 그리고 유치권을 소멸하는 사정, 즉 원인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